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갈등의 원인을 절대 자기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이라고 믿게끔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담을 깊게 하다 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상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게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책에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유형을 5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유형이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절대로 엮이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입니다. 면담을 깊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경우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상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부모, 배우자, 매일 봐야 되는 직장 동료나 상사, 자녀 이런 관계들 안에 풀리지 않는 갈등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서 너무 거기서 무력감을 느끼고 나한테 뭐가 문제라서 자꾸 이 문제가 반복이 되지? 라는 자책감을 오랫동안 경험하다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담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는 상대방인 경우가 너무 많았고 나르시시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갈등의 원인을 절대 자기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이라고 자기도 믿고 상대방도 믿게끔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갈등 속에서 나르시시스트 특성이 들어진 상대가 이게 내 문제라고 자꾸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상황이 확률적으로 많다 보니까 자책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정신질환 및 통계편람 DSM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손상돼 있고 본인의 중요성이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본인은 어딜 가나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특권의식,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잘났다는 근거 없는 우월감,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관심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을 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를 받고 싶어하고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대인관계 안에서 되게 착취적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만 맺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목적은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교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대인관계들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분노감 등의 어떤 정서 조절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외의 특성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르시시스트도 겉으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책에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유형을 5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모습만을 알고 그 외의 유형들은 나르시시스트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도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첫 번째 유형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예요.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 유형이죠. 그래서 굉장히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보다 이런 조건적으로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사회적인 성공이나 권력,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고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좀 명품으로 치장하고 되게 고가의 차량 운전하면서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본인한테 좋은 놀이터인 SNS에 끊임없이 포스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를 부러워하고 질투할 거라고 믿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장 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워낙에 성공,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측면들 때문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그만큼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추구적인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외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류이기도 해요. 두 번째 대표적인 유형은 보여지는 모습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와는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지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좀 수줍어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조금 불편해 보이고 관심 받는 것도 좀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보다
전보다도 좀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좀 낮아요. 뭐 초반에 막 대놓고 거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약간 글루미하고 좀 뚱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만 심리는 나르시시스트이니까 내면에서는 본인이 잘났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잘났는데 내가 안 풀린 이유는 저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되게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인터넷 트롤이나 악플러 이런 부류를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으로 묘사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엄청 시니컬하고 비판적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본인의 뭐 허점이나 안 좋은 부분을 언급이라도 한다면 엄청난 분노 폭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한 사람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가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 올라오고, 취약형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주식이 대박이 났다. 그러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소위 갑작스럽게 성공해서 돌변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돌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핵심적인 심리는 나르시시스트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 유형은 나르시시스트 유형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무섭고 이런 폭력과 범죄와 관련된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유형은 나르시시스트적 자기애성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반사회성 성격 특성까지 가미가 된 부류예요. 그래서 다른 나르시시스트 유형에 비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신체적인 해를 가하는 거를 서슴지 않아요. 굉장히 가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되게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범법적인 행위도 잘 저지르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더더욱더 죄책감이나 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랑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죠. 네 번째, 천사의 탈을 쓴 나르시시스트 유형, 바로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부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한 일, 좋은 일을 함으로써 본인의 과대성을 드러내는 부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기부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찬사를 듣고 싶어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이 얼마나 알려져서 본인이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위상이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너무나 많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이런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들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이런 선한 행위를 반드시 SNS든 매스컴이든 통해서 알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좋은 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실은 잘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약간 속상은 할 수 있어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서 우리는 뿌듯해하고 되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무리 자기가 했던 선한 일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더라도 그게 알려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분노해요.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선하고 좋지만 그 바로 측근들은 너무나 괴로워요. 측근들한테 굉장히 추적이고 정서적으로 막 하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랑 같이 일해서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은 되게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와 악성 나르시시스트를 혼합한 부류가 바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독선적 나르시시스트. 약간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랑 다르게 이 부류는 이런 도덕성, 종교적인 고결함, 윤리의식이 나는 너무 특출난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어떤 특출남을 강조하는 나르시시스트 부류예요. 본인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옳아요. 그리고 상당히 고압적이고 상대방의 어려움과 부족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류가 신 돈에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돈에 인색하고 예민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나약한 거고 게으른 거고 이거는 뭐 자격이 없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요. 그래서 상대를 정죄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상대와 여러 번 교류를 하는데 쎄하다라는 느낌이 약간이라도 감지가 되면 그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떤 부탁이나 요구를 해왔는데 그게 약간 적절치 않은 경우에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라면 절대로 저런 부탁이나 요구를 해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서슴없이 했을 때 초반에는 그게 그렇게 무리가 아니면 그래 내가 해주지 뭐 하라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쎄한 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랑 교류하다 보면 몸이 반응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처음부터 저 사람 만나는데 약간 좀 저 사람 볼 때마다 소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좀 약간 어지러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정말 들었었다. 너무 신기하게.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 사람이 엄청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적인 기전이 뭐냐면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란 개념을 몰랐을 때도 이미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확률은 너무 높아요. 왜냐면 세상에 나르시시스틱한 특성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 번 경험했을 때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많은 괴로움과 정서적인 고통을 줬으니까. 근데 스트레스는 몸의 신체 기관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화가 더부룩해서 안 되고 가슴도 답답하고 막 두근거림이 심하고 이랬을 때 병원에 가서 뭔가 검진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뇌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몸에 이상이 없어도 이런 이상 증세가 뇌에서 감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내가 과거에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랑 굉장히 고생을 해서 내 몸에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아직은 인지는 하지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표정과 태도와 뭔가 무의식적인 어떤 소통 내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측면들이 내가 감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걸 감지하고 이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통을 의식과 의식에서 하는 소통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적인 소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말, 단어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떤 찰나의 목소리 톤과 표정 이런 부분들이 실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게는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수년간 고통을 받다가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뵙잖아요. 유의미하게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생긴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우울증과 불안증도 치료하지만 관계 안에서부터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상처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 이상으로도 중요한 게 뭔가가 나로 하여금 이 관계를 선택하게 되고 굉장히 왜곡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 관계 안에 머물러 있게끔 한 나의 요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과 어떤 상대방이 있으면 관계 안에 많은 갈등들은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게 훨씬 많죠. 나의 요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치만 이 관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현실적인 이유 플러스 나의 내면의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요소들은 이미 내가 이 나르시시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상처와 어떤 이런 트라우마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상처들을 실은 또 치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전체 과정의 회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